그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인프라가 안 갖춰져도 훨씬 더 적은 기간 내에 생붕괴가 아닌 생분해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부서의 직원은 어느 정도? 직원은 지금 이제 그 세일즈 앤 마케팅. 예, 저는 동성케미칼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부 김근모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동성케미칼은 60년 이상 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화학, 특히 이제 석유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희 생활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편함들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들을 이야기할 때, 저 윗단으로 넘어가면은 지구 환경, 그다음에 글로벌 기후 변화, 그리고 그 경영적인 부분을 보면 ESG 경영, 이런 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이제 화학 업계, 이제 전문적인 화학 소재를 다루는 그런 그 기업 입장에서 그 스코프를 조금 좁게 이제 보다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회사는 지난 60년 동안 다른 화학 업체와 마찬가지로 그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뒷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다소 등한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었던 부분들도 사실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화학이 주는 그런 편익의 감소를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60년 동안 화학이라는 업계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교집합의 영역에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건 이제 두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소위 얘기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미생물이 그 플라스틱을 먹고 이게 녹여서 생분해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이오 베이스드는 완전히 사실 좀 틀린 영역인데, 기존 플라스틱에서 자연 유래가 되는 물질들을 섞어서 만든 것을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플라스틱은 사실상 전혀 틀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인데, 이 같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검증에 이게 엮이면서 좀 혼란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바이오 폴리머 파일럿 컴플렉스는 지금 저희 울산 공장 부지 내에서 약 2,80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이게 완공이 되면은 이제 바이오 폴리머의 가공 기술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 제품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간편식 용기라든지 이런 이제 페트병, 물병 같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비닐봉투 같은 것들까지도 다 이제 모두 석유계 그 원료로 만들어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들을 너무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아주 쉬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십 년간 석유화학계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아주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저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지기까지의 과정인데, 석유계 플라스틱도 이런 최적의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지기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여된, 어떻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희가 이제 바이오 폴리머 컴플렉스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화학에서도 이제 반응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저희가 이제 아무리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저희 회사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혁신에 이르게 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완공될 이 컴플렉스는 그런 혁신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축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포장 솔루션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신선식품 배송용 생분해 포장 솔루션입니다. 좀 길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신선식품 배송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커지고 있는데,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장재를 필요로 합니다. 1차적으로 그 제품의 냉장 상태를 이제 만들어줄 냉원 역할을 하는 아이스팩부터, 배송 과정에서 이제 파손을 막고, 또 냉기를 유지시키는 에어캡 필름,
그리고 뭐 스티로폼 박스 같은 보냉 박스, 그리고 박스를 붙이는 그런 테이프까지 이 배송 과정에서 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일체를 바이오폴리머로 상용화시켜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재들도 그 고객사마다 굉장히 니즈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폴리머 파일럿 컴플렉스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개발해서 그 에코비와라는 브랜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 자연분해, 즉 생분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실 생분해라는 말은 보다는 이제 퇴비화라는 말이 더 적합하고, 또 외국의 인증기관들도 생분해, 즉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라는 말보다는 퇴비화, 컴포스터블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분해와 퇴비화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이 질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연분해, 즉 생분해라는 말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생분해라는 인증을 주기 위한 조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를테면 이제 몇 도의 조건에서 며칠을 두었을 때 얼마나 분해가 되어서 없어졌느냐라는 조건 말이죠. 근데 하지만 그 생분해라는 그 의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이론적으로 그 미세 플라스틱을 남기지 않고 100%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그 생분해 혹은 퇴비화라는 사전적 정의를 들자면은 그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난 다음에 그 미생물들이 그 플라스틱을 먹으면서 폴리머 체인을 끊어 없애고 그 배설물조차도 이제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토지를 좋게 만드는 퇴비가 된다는 말인데요. 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석유계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아닌 생분解일어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남기는 것이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분해가 되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야기하신 이제 그 섭씨 60도에 6개월 이내 90% 이상 조건은 말 그대로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인데, 이것은 해외 여러 인증 조건 중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인증 조건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생분해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그 유럽과 같이 뭐 시간이 6개월보다 좀 더 걸리더라도 그 앞마당, 즉 뒷뜰에 묻었을 때 조건에서 행분해가 되는 OK 컴포스트 홈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플라스틱들이 이제 바다로 쓸려 내려가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에서 생분해가 되는 OK 컴포스트 마린 인증 같은 다양한 조건의 생분해 인증 제도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증 제도하고 더불어서 그 생분해성 수지의 개발도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생분해 기술로는 일반적인 토양에 매립을 했을 때 바로 생분해가 되거나 이런 제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유로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가짜 친환경이다, 아니면 그린워싱이다라는 말로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석유계 플라스틱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수지가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강성을 높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게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속까지도 대체가 가능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가 개발이 됐는데, 제 이야기는 일반 플라스틱의 상용화 단계 없이 곧바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단계로 넘어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길은 멀지만은 저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반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제 탄소 배출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플라스틱 수지들이 있죠. 그 수지들마다 다 다양한 탄소 배출량이 있을 것이고, 또 바이오 플라스틱 범주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고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 있고,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 내에서도 PLA, PHA 다 이제 탄소 배출이 틀린 그런 플라스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 단 두 종류로 딱 일반화해가지고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분명한 것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석유계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최근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진행되고 있는 LCA,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그런 설명드리자면은 제품의 원료의 생산부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부터까지 그리고 가공 과정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폐기 될 때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그 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LCA가 그 제도화가 되면은 그 공인된 기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검증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또 고객들한테 소개를 할 때 반드시 이 LCA라는 것을 제시해야지만 되는 날이 머지않은 미래에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관련돼서 이렇게 특별한 지원 정책은 지금 뭐 마련 중에 있지만 크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은 없는데, 일단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그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순환 정책은 이제 소위 3R이라고 얘기하는 뭐 Reduce, Reuse, Recycle 정책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분리수거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리수거된 그런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최근 환경부에서는 그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특히 이제 리듀스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일회용 제품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것들을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그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정책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이렇게 전통적인 3R 정책으로만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3R에서 R 하나를 덧붙이는 4R 정책, 그 R이 이제 리플레이스먼트인데 일부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R 중에서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폴리머라고 하면은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것 같은 뭐 옥수수나 뭐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PLA, 뭐 PHA, 뭐 이런 수지들이 있고, 또 석유계지만은 퇴비화가 가능한 PBAT, PBS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바이오 원료의 생산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 이러한 원료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술 속도나 아니면 기술 수준에 비해서 정작 그러한 원료를 가져다가 제품을 만드는 가공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 소재로 안 됐을 때 여러 종류의 생분해성 수지를 섞어서 배합하는 그런 배합 기술의 영역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의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제 빈 공간들이 이제 보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제 채워져 나가야지 될 그런 공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좀 나서서 그러한 공간을 채워나가는 노력들을 할 때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폴리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위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폼들을 제조하려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똑같네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많은 기술 개발.